탕핑!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누워버리겠다는 중국의 신조어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맞닥뜨린 중국 청년들의 실망과 불만, 자조를 담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닙니다. 놀라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요즘 중국 대학교 졸업식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퍼포먼스입니다. 학사모를 쓴 채 마치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청년들, 온몸으로 탕핑이 뭔지 보여줍니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가진 프랑스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30조 2천억여 원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1조 3천억 원 정도 웃돌았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7%나 늘었습니다. 비결이요, 예상 그대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정상화가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엄격한 코로나 정책이 끝나자 명품 소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최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총괄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가 중국을 찾은 건 꽤나 상징적인데요. 루이비통 회장의 중국 방문은 명품 회사가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한 회사의 매출을 올려줄 정도로 명품은 잘 팔려나가는데 청년들의 취업률은 줄어듭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근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0.8%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은 쏟아져 나오는데 경제 성장 둔화로 대졸자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별로 없습니다. 직장 못 구해 사회 진출은 늦어지는데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해 결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탕핑, 들어 누울만 하죠. 1구에서 2, 3학번을 가리키는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원격 수업 탓에 사교 활동이 적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팀워크 활동을 할 기회도 거의 없었던 코로나 학번 학생들. 중국 기업들이 해당 학번 학생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채용을 주저한다고 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계단에서, 도로에서 죽은 신용까지 하며 졸업사진을 찍은 이유,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휴지를 물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학생도 있네요. 우샤오보,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한 중국 제야 경제학자입니다. SNS 팔로워 473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죠. 특히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인사인데 최근 우샤오보의 웨이보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인터넷 정화 작업이 우샤오보 재갈 물리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샤오보 계정 차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6월에도 웨이보 계정을 차단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청년들은 우샤오보의 SNS 계정 차단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절절한 마음으로 찍은 졸업생들의 사망 졸업사진까지 기억 속으로 사라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청년들의 불만을 의식했는지 최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신임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청년들의 용기와 헌신을 볼 수 있었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당 중심으로 청년들을 결집해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엄정한 당의 요구에 반드시 순응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체제가 다르니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면 당장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쇄도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고급차와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한쪽에선 일자리를 못 구해 괴로워합니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중국 백화점에 쇼핑하는 아내를 위한 남편 보관소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미 5년 전 뉴스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동부유고 누구를 위한 수능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든든한 우근인 청년들이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받을 그룹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신빈곤층이 출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빈곤층은 취업에 실패해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고학력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빈곤층이 시진핑 체제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칭화대 사회학자 순펑 교수는 당 웹사이트에 올린 논평에서 신빈곤층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소외, 망각, 권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상태가 짜증스럽고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정서가 사회 불안정을 낳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신빈곤층으로 몰린 이유,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안 되니 당연히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6월 도시 청년 실업률은 21.3%,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실직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마저 중국 정부가 축소 발표했다는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대 경제학자인 장단단은 3월 실질 실업률을 46.5%로 추정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는 20% 미만이었습니다. 취업 의지가 없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남아 도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블루칼라, 즉 현장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생산직이 그런 곳입니다. 단순 판매직과 같은 서비스 직종도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중국 정부는 제조업과 같은 블루칼라 직종과 저임금 서비스 직종에서 가장 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종은 중국 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어느 때보다 현장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많은 대졸자는 이런 직종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온라인 채용회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졸업생의 4분의 1이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정작 기술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몸집을 줄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술 분야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바로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기업들을 속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취업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청년들은 이른바 번영의 시기에 자란 세대입니다. 중국은 강하고 서방은 쇠퇴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고임금, 고숙련, 여기에 안정성을 갖춘 화이트칼라 직업을 꿈꾸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가장 최근인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적표는 1분기에 비해 0.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중한 차입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견제로 팬데믹 이후 회복 추진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기업이 대졸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부채 상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정규직 취업 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조건입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의 규제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기업들의 경우 중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고학력 청년 졸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8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이는 도시 노동력 공급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 보니 많은 중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구직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에 대한 미덕을 찬양하고 졸업생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강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 취업 후 진학, 즉 대학에 가지 말고 공장 근로자로 취업부터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라는 표어도 등장했습니다. 직업의 자유 제한은 민주주의 국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임금이 낮다면 고용의 안정성이라도 보장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인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중국 대졸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인 젊은 청년 실직자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분노보다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취업난에 지친 많은 젊은이가 구직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언론은 전국을 떠돌며 온갖 잡일을 하며 생활하는 젊은 떠돌이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 예정자는 1,160만 명. 밀물처럼 쏟아지는 중국의 고학력 청년들은 정부가 원하는 현장 노동자보다 젊은 떠돌이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공산당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며 국민에게 부의 증가를 약속하는 엄격한 사회 계약을 통해 신흥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적 선거, 언론의 자유, 반정부 시위,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이 없는 이유이죠.
이런 계약은 중국이 급성장하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때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신냉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계약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강화되지만 중국의 미래인 젊은 세대는 정부가 약속했던 부의 증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장기간의 경제 부진이 사회적 불만으로 쌓여 중국 공산당 자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서방의 경고가 괜한 상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중국 사회학자의 우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소외, 망각, 권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상태는 짜증스럽고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런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정서가 사회 불안정을 낳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지영입니다. 이미 2년 전 일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청 앞에서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시위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종의 사건. 시위가 촉발된 이유도 바로 집값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홍콩 명부에 따르면 우한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값 하락에 분노해 시청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전에 제곱미터당 15,000위안, 우리 돈 약 275만 원이었던 집값이 3,000위안, 우리 돈 55만 원 이상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30%의 급락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후베이성 공안은 공공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25에서 32살 사이의 남녀 8명에 대해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내렸고 이들에게서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위를 조직한 29살 남성에게는 10일의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위는 이례적이었지만 대응은 역시 중국식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한 건 1990년대 말.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대전환점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이후 25년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올라 우리나라보다 더 뿌리 깊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먼저 아파트 구매 계약을 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앞다퉈 들어오려고 밀치다 현관문이 떨어져 사람들이 깔리기까지 합니다. 시작은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체 간 일종의 결탁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중국의 도시화율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도시화율이 60% 정도였으니 평균 20% 이상 낮은 셈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기업들은 상하이와 선전 등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라고 제안했고 이를 지방정부가 받아들여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격이었습니다. 도시화율을 올리기 위한 막대한 개발 비용이 절실했던 지방정부는 확실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습니다. 알아서 부를 채우라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개인은 수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고 토지 사용권을 판매한 지방정부의 곳간도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구 수억 명 이상이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부동산은 결국 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장착됐습니다. 부동산은 제조업과 함께 중국 고도 성장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동산 신화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부는 금융으로 옮겨져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후죽순 생긴 지방은행에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저금리 금융상품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초기에는 기업들이 지방정부와 결탁했다면 이때부터는 은행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성장은 곧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이땐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빚을 지기 쉽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여러 금융상품을 팔아 여기저기에 부채를 떠넘겼습니다. 신화가 곧 거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2020년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시행합니다. 부채 비율 70% 초과 금지, 시총 대비 부채 비율 100% 미만 의무화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집값을 잡아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집집마다 쓸 돈을 늘리려는 취지였는데 당장 집값이 떨어지니 앞서 말한 시위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선 갑자기 돈이 마르게 됩니다. 돈이 마르면 성장해온 역순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거친 과정, 중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신호탄은 헝다였습니다. 2021년 말 처음으로 달러 채권에 대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이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양과 국유 부동산 기업 위안양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빠지고 최대 신탁사인 주rum신탁이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선 인하폭이 작다는 반응입니다.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지난 20년간 평균 10% 이상씩 고도 성장을 이어온 중국.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할 만큼의 급성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 구조조정, 즉 군살 빼기도 없었습니다. 남들 다 겪은 고통 없이 성장만 거듭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의 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를 몰랐을까요? 시장도 실망한 이번 부양책을 보면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으나 각 개인들을 달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최근 인내를 강조한 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2위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엔 이런 문구들이 매일같이 나옵니다. 중국의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 국가 자본주의적 성향의 중국 모델은 무너졌다. 결국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재차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이 목적인데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회주의 근본 이념에 갇힌 절대 권력자 시진핑 국가주석 때문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거침없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사회 간접 자본과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중국은 공장과 고층 빌딩, 도로 건설 등에 돈을 쏟아부으며 경제의 덩치를 키웠습니다. 무려 국내 총생산의 44%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이랬던 중국이 급격한 경기 둔화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시 주석은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나서며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뜻으로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행 과정의 핵심 두 가지, 규제와 수사가 성장 동력 자체를 망가뜨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선 규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론에 기반한 자국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시장을 반독점한다는 이유로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인 디디투신과 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를 규제했습니다. 미 증시 상장 폐지, 기록적인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여파로 고용이 줄어 일자리가 감소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했습니다. 사교육과 부동산 시장이 문제의 산업으로 꼽혔는데 과중한 사교육비와 비싼 아파트값이
우리 양극화를 불러와 청년들의 결혼, 출산 의지를 꺾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금지하자 불법과의 지하시장이 형성돼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부동산 업체들은 부채를 갚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력 집중의 도구로 쓰인 부패 척결 수사도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부유층의 자금이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고 결과적으로 이 역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다. 중국 경제의 추락 원인을 성장 동력 자체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을 빈곤에서 구한 경제 모델이 망가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출산이 이어져 중국의 16세에서 59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9억 9,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8억 7,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1억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성장률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 8, 90년대엔 5% 근접치를 기록하다 2000년대대로 급감해 지금까지 1%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 투자 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중국의 기술 혁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니 당연히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유인지 국가 소유인지 구분할 것 없이 기업 평균 자산 수익률은 모두 하락세입니다. 과잉건설은 치명적인 부메랑이 됐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들여 건설한 교량과 공항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채의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비어 있습니다. 개발할 곳이 지천으로 널렸던 시절에 효과를 본 중국 경제 모델이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구이저우성은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이지만 1,700여 개의 다리와 11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항 수만 놓고 봐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중국 4대 도시의 공항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구이저우성은 2022년 말 기준 미 상환 부채가 3,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입니다. 중국 지방 관리들은 민간 투자가 약하고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계속 차입하고 건설하는 것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책임일까요? 무능력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는 중국의 경제 호황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도시화 시기에 겪은 사례와 일치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성장을 촉진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도 건설 수익률, 그러니까 뭔가 지어서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겪는 게 아니라 긴 경기 침체의 시작에 들어섰다고 평가합니다. 장기 침체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이죠.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거품 붕괴로 수십 년간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에 약 12,850달러로 세계은행의 고소득 국가 분류 현재 기준인 13,845달러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로 거품 경제 붕괴 전인 1980년대 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45,000달러로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였습니다. 선진국 소득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찾아온 중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렇다 할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 중국, 급기야 경제 침몰을 극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대만 침공의 여지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둔화는 곧 군사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화하기 전 대만을 침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这针对的是外部势力干涉和极少数台独分裂分子。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대만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Xi and the PLA, the People's Liberation Army leadership, have doubts about whether they could pull off a successful full-scale invasion of Taiwan at acceptable cost to them. 대만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실전 군사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我觉得有可能会发生，然后真的发生的时候，情况应该跟现在不太一样。 전쟁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민을 향해 다시 공동부유를 강조합니다. 인내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공동부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가 도미노 디폴트 위기로 이어졌다는 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철퇴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병치레를 넘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이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기사의 결론은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를 2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경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많은 이들이 중국이 일본의 길을 가고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선 중국과 비슷한 거품 경제가 있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긴 디플레이션 기간에 진입했습니다.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10년 넘게 하락했고 기업과 소비자는 부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를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 바로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불황과는 다른 특별한 형태의 불황을 의미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흔히 거품이 꺼지면 자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 하락은 자본과 연동됩니다. 하지만 부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악의 경우 부채가 자산 가치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가게는 신규 투자나 지출을 줄입니다. 대신 기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현금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이때 중앙은행은 시장의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 즉 돈을 풀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돈이 들어와야 경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가게는 부채 청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신규 투자나 지출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가게가 부채 청산에 집중하면 시장 경제의 기본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급감하고 이는 장기간 경제 둔화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일본 기업들이 부채 청산에 집중하면서 생산과 소비 등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마비됐다는 분석입니다. 부채를 줄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으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돈이 돌지 않으니 기업과 가게 모두 불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부채 최소화에 집중한 일본 기업들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단적 자멸 전략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역시 부동산 하락과 함께 이미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다고 진단합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인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은행에 개인이 저축한 돈이 쌓여도 기업은 이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저축할수록 오히려 경제가 침체되는 이른바 절약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사이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이 부담하는 부채 대부분은 국유기업 몫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불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유기업의 특성상 중국 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국유은행의 자금 지원을 지속해서 받아 언제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를 제외하면 중국의 가계부채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부채 최소화에 주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용자금을 요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갔던 집단적인 자멸 전략, 즉 부채 최소화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데만 중점을 둔 반면 사실상 정부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들은 국가의 지원 아래 기본적인 생산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 2차 전지 등 미래산업 부분에서의 압도적 지배력과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 등은 중국의 미래에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의 재정 적자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일본의 장기 불황과 같은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운명은 공산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 20분 만에 현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민간 부분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분명한 해답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데올로기, 즉 이념 때문입니다. 중국 지도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유를 주면 당의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해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철학이 나온 배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적 자금 투입 등과 같은 사회 안전망 역시 노동 윤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시 주석이 서방의 위협에 대비한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경제 위기 역시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중국의 경제 문제는 20년 이상 주요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부분의 몰락이 핵심 원인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쌓아온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과도한 차입을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중국 당국은 주택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시진핑 주석의 선택입니다. 위기의 원인도 위기의 해법도 모두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서 나온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 침체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에 대해 경제학자 가르시아 에레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너무 강력하다고 비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시진핑 주석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2년보다 현실을 바라보며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의 뉴욕타임스 칼럼 중국은 왜 이토록 공경에 처했나의 마지막 문장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국을 무시해도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중국은 진정한 초강대국이며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막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은 정책 대응을 저해야 하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은 꽤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